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윤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은이는 스페인의 철학자 페르난도 사바테르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0개국에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세상에는 흥미로운 학문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 학문들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것들을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천체물리학, 가구 제작, 축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심지어 읽고 쓰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 모든 가능한 지식들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로운지에 대한 지식이다. 어떤 음식이나 태도, 생각 등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것들을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악이라고 부른다. 유익한 것을 아는 것, 다시 말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바라는 지식이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떤 점에서는 좋지만 어떤 점에서는 나쁘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더욱 빈번히 나타난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일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의견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뿐이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의견들이 한 가지 면에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각자가 원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자연계의 모든 동물은 무엇이 그들에게 좋고 나쁜지를 분명히 아는 듯이 보인다. 토론이나 의심은 찾아볼 수 없다. 자연계에는 좋은 동물, 나쁜 동물이란 없다. 파리는 자신을 잡아먹는 거미를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거미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어 그렇게 할 뿐이다. 1미터 가까운 높이에 돌처럼 단단한 경이로운 집을 짓는 아프리카의 흰개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때로 홍수나 코끼리가 이 개미집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일개미들이 곧바로 이 손상된 요새를 재건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지. 이때 적대적인 커다란 개미들이 공격을 개시한다. 병정개미들은 나와 자신들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 적들을 막아내지. 일개미들이 무너진 요소를 신속하게 메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동안 가엾은 병정개미들은 영웅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단다. 장면을 바꿔보자. 하지만 주제는 마찬가지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트로이 최고의 영웅 헥토르가 등장한다. 그는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헥토르는 자신보다 강한 아킬레우스가 자신을 죽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헥토르는 자신의 가족과 국민들을 무서운 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러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경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매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병정개미들은 다른 도리 없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싸우다가 죽는 반면 헥토르는 그가 원해서 아킬레우스와 대결했다는 것이다. 병정개미들은 도주하거나 배신하거나 다른 개미들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싸움을 회피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웅적인 사명을 완수하도록 자연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지만 헥토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그는 몸이 아프다거나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개미들과는 달리 헥토르는 자유롭다. 우리가 그의 용기에 경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동물들에게는 지금의 모습대로 존재하고 자연히 프로그래밍 한 대로 행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이유로 그들을 비난한다거나 칭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도 자연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존재로서 살아간다.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달리 인간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리 인간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은 프로그램에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예 또는 아니요, 나는 원한다 또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를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의 압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내가 자유라는 말로 뜻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행동만을 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자유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었다.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혹은 저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둘째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자유는 그것을 확실히 이루는 것과는 무관하다. 자유는 전지전능함과는 다른 것이다. 내 의지에 달려있는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지진이나 질병, 폭군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힘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보다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자유라고?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지? TV가 우리 뇌를 점령하고 정치가들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여 조종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마약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오토바이를 사려 해도 살 돈이 없는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니?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한탄하듯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게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휴, 다행이야. 자유롭지 못한 덕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한다. 자신이 시계나 개미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게다. 고대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 친구와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친구는 모든 인간이 정해진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 그러자 그 철학자는 자신의 지팡이로 그 친구를 있는 힘껏 내려치기 시작했다. 친구가 소리쳤지만 철학자는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단다. 자네는 내가 자유롭지 않고 이미 정해진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 내게 그만 때리라고 간청하는 수고를 아끼게나. 나는 자동 기계니까. 그 친구가 마침내 이 철학자가 자신을 두들겨 패는 것을 자유로이 그만둘 수 있다고 인정하자 비로소 그는 매질을 멈췄지. 결론을 말하자면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생각해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지. 그러니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성적인 태도일 거야. 이러한 삶의 지혜 혹은 삶의 기술을 윤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일만 행하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때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고른 것이 아닌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데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예를 들었다. 무겁고 값진 화물을 실은 배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짐을 나르고 있다. 도중에 심한 폭풍우가 이 배를 덮친다.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외에는 배와 선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선장이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린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테지. 하지만 단순히 선장이 그 짐을 내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쉽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선원과 배와 화물 모두를 잃지 않고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는 일일 테니까. 하지만 그는 폭풍우를 만났고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화물을 내버리고 배와 선원을 구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것은 그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상황이다. 그는 이 위험 속에서 자신의 행동만은 선택할 수 있다. 그가 화물을 바다에 버린다면 이는 그가 이 행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가 이 행동을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어렵거나 중요한 상황에 처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선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 동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니? 그것은 한마디로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떠오르는 최선의 대답을 뜻한단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동기 중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동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겠지. 이런 동기를 명령이라고 부른다.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내 주위의 모두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 이런 동기를 우리는 관습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경우로 예를 들어 깡통을 밟는 것처럼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동기, 그저 그렇게 하고 싶고 그저 재미로 하는 행동의 동기가 있다. 이런 행동의 이유를 기분이라고 부른다면 동의하겠니? 여기서는 명령, 관습, 기분, 이 세 가지 종류의 동기만을 자세히 다뤄보자. 유대인 학살로 전범 재판에 불려나간 나치 강제 수용소장이 자신은 단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피부색을 이유로 흑인들에게, 또 성적인 성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들에게 집을 세주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차별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을지라도 나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분에 따라 며칠간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기분에 따라 주말 동안 갓난아이를 홀로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공감을 얻기는커녕 범죄에 해당한다. 이 모든 것은 자유의 문제와 관련된다. 자유는 윤리가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자유는 예와 아니요, 그 일을 하겠다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에 든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는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충동에 내맡기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어도 2번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머리가 아플지라도 적어도 2번은. 행동의 동기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는 왜 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사람들이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 등등. 하지만 2번째로 생각하게 되면 벌써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나는 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걸까? 아무도 내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한 것, 적합한 것이 있지 않을까? 관습도 마찬가지다. 내 행동에 대해 한 번만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관습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도대체 나는 왜 항상 관습적인 것만 행해야 하는가? 아무리 내가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관습에는 내게 그리 적절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내 기분에 대해서도 내가 2번 질문을 던진다면 명령이나 관습과 비슷한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요약하면 행동에 적합한 동기가 될 수 있는 명령, 관습, 기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명령,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만든 관습, 우리에게 찾아드는 기분들로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축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2번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3번, 4번을 생각해야만 한다. 도덕이라는 단어는 원래 관습과 관련이 있다. 라틴어 단어 도덕은 바로 관습을 뜻한다. 이 단어는 또한 명령과도 관련된다. 우리에게 아무리 친숙하고 자명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 다시 말해 비도덕적인 명령이나 관습이 있다.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면 명령과 관습, 기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도덕이 너와 나,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방식과 규범의 전체라고 한다면 윤리는 우리가 그것을 왜 정당하다고 여기는지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덕과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나는 이 2 단어를 삶의 기술이라는 의미로 구별 없이 쓰고자 한다. 어떤 인간이 보편적으로 좋고 나쁜지를 규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고개 숙이기를 잘하고 참을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경에 거슬리지 않는 흑인, 인종차별주의의 원칙에 순순히 따르는 흑인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어느 때 좋고 어느 때 그렇지 않은지를 규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이유를 알겠니?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좋고 나쁨을 정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의 규정만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것은 각자가 처해 있는 주변 상황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기로 하자. 우리는 개별 경우의 모든 주변 상황뿐만 아니라 각자가 품고 있는 의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래 나쁜 일을 하려 했는데 우연히 좋은 결과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우연히 좋고 올바른 일을 한 경우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명령, 관습, 기분은 윤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명령과 관습, 상과 벌, 한마디로 밖에서 너를 조종하려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너 자신으로부터, 너의 양심과 자유의지로부터 이끌어내라는 것이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묻지 말아라. 너 자신에게 물어라. 너의 자유를 가장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길을 알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예속됨으로써 너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현명하며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묻고 싶다면 바로 자유 자체에 그것을 물어보아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에 내포된 명백한 모순은 자유의 핵심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가장 높은 입찰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기로 하거나 어떤 폭군에게 영원히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는 선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자유에 내던져졌다. 이 내던져진 자유에는 사면이란 없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로 하여금 미래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눈앞에 콩죽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은 죽음의 그림자였다. 지금 나는 콩죽을 원하고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차라리 콩죽이나 먹자. 그것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에서는 죽음의 불안 앞에서 생존을 선택했다. 이제 질문해보자. 에서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걸까? 오히려 죽음이 그를 최면에 걸어 그의 소망을 마비시키고 파괴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많은 것들이, 때론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동시에 너의 마음에 드는 경우가 생긴다. 너는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도로에서 목이 부러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 친구를 갖고 싶겠지만 자립심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돈을 갖기를 원하겠지만 돈을 얻기 위해 너의 이웃을 착취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지식을 원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즐겁게 놀고 싶기도 할 것이다. 내가 너한테 원래 권하고 싶었던 건 멋지게 살도록 도전하라는 것이었다.
비관적인 사람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윤리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이성적 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으로서 산다는 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엄청난 돈을 소유하고 천일 야화에 나오는 궁전보다 더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멋진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신 전자제품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과 만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있겠니? 미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물질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사람들이 돈을 바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사는데 필요한 물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이 완전히 혼자 살게 되면 모든 물건은 필연적으로 무의미해지지. 인간에게 멋진 삶이란 인간들 사이에서의 멋진 삶을 의미한다. 아름답고 멋진 물건들이 있다. 심지어 공감 능력을 지닌 동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도구나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원한다. 인간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 인간은 대부분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를 인간으로 혹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이 방에서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이 무엇이냐? 영리한 제자가 황금과 상아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을 가리켰다. 좋다. 그걸 가져라. 고승이 말하자 제자는 냉큼 오른손으로 물건을 집어들었다. 고승이 다시 물었다. 또 가지고 싶은 것은 없느냐? 제자는 탁자 위에 있는 돈 주머니도 가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그것도 집으렴. 고승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제자는 왼손으로 그 돈 주머니도 덥석 집었다. 고승이 말했다. 이제 너의 몸을 긁어보렴. 물론 그는 그럴 수 없었지. 몸의 어떤 곳, 혹은 심지어 영혼의 어떤 곳이 가려워 그곳을 긁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두 손에 물건을 가득 쥐고는 몸을 긁거나 손짓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쥐게 되지. 그러니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기만당하지 말거라. 물건으로부터는 단지 물건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는 법이다. 물건은 물건 이상의 것을 결코 줄 수 없다. 돈은 거의 모든 일에 유용하다. 하지만 돈으로 참된 우정을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마찬가지로 물건만을 받게 된다. 우리 인간만이 서로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인간을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하면 인간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도록 만들 수 있단다. 사물은 사물로서 취급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윤리적 조건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우리가 조만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건 아니라는 신념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어려움은 어떤 조항에 복종하거나 주어진 규칙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어떤 태도는 마음에 들고 어떤 태도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것. 삶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의무가 무엇인지 아니? 미성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미성숙한 사람들이 존재한단다. 모든 미성숙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것의 반대는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타고난 소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사회적, 경제적 조건도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아무도 너를 인간으로서 대우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물처럼 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인정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각자의 주의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우리를 도덕적 미성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양심의 근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원하고 그것도 멋진 삶, 인간적으로 멋진 삶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2.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주의하는 것. 3. 좋은 도덕적 취미를 개발하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 즉시 거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4. 우리가 자유롭고 이성적으로 우리 행위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변명을 결코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들은 왜 나쁠까? 우리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미성숙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대답은 분명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일관된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뿐이다. 무엇이 자신이 원하는 멋진 삶에 적합한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기주의자다. 모든 것으로 배를 가득 채우려 하는 사람, 무언가를 악으로 얻어내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원래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들은 미성숙한 무리에 속한다. 양심의 가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게는 그 대답이 분명하다. 우리의 자유에서 온다.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고 깨닫는 경우 달리 어떻게 행동할 수 없었다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나는 윗사람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한다. 나는 잠시 이성을 잃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인식하지 못했다. 어린아이가 높은 선반에서 꿀단지를 꺼내려다가 땅에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울면서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소리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도 이루어낸 일이 자신의 공적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자유를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그리 명예롭지 못한 경우에는 기꺼이 상황의 노예가 되려 한다. 중요한 건 자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책임을 의식하는 자세이다. 자유에서 가장 진지한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후회란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모순되게 그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 인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해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에서 이익을 얻어냄을 의미한다.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믿는다. 광고, 마약, 식욕, 뇌물, 성격 등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은 자유를 포기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꼭두각시로 변신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란 자유에 대해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꾸며낸 미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우리에게 부과된 그 수많은 금지와 우리를 감시하는 수많은 경찰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폭력과 절도, 비겁과 미성숙, 진실처럼 가장한 거짓이 어느 때나 존재해 왔다. 멋진 삶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은 없으며 용기와 노력 없이 원하는 일을 이룬 사람도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은 나 자신을 차츰 변화시킨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을 맺고 거짓말하고 존경받거나 경멸당하고 공동의 일을 위해 조직하고 함께 놀이하고 상징을 교환하면서 인간들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삶은 비로소 인간적이 된다. 윤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 윤리의 전문 영역은 인간적인 삶을 사는 방법, 인간들 속에서 멋진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가 있었다. 이 황제는 스스로에게 충고를 하거나 심지어 욕설을 퍼붓는 자신과의 대화록을 글로 적어 남겼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기록했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오늘 중에 사기꾼, 도둑, 배신자, 살인자를 만나게 되리라고 마음먹어라. 그리고 그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이고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존재이며 그들과 관계할 때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간적인 본성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며 우리의 본성을 강화해준다. 우리는 다른 인간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우아한 동물도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나한테 줄 수는 없다. 심지어 무뚝뚝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과 우정에서 나온 유대는 그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세계에서 날뛰는 이른바 악당들의 대부분은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불안과 고독 때문이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나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주지 않는 가장 커다란 불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순수한 행복을 누리는 악한 사람이나 기쁨에 차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기쁠수록
악하게 되고 싶은 생각은 줄어든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악의 충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편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익은 더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로운 존재들의 참여에 애정을 나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됨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악당들은 노예의 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가엾은 사람들이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대답은 그의 처지에 서 보라는 것, 즉 역지사지하라는 뜻이다. 누군가를 인간으로서 대우한다는 건 그를 내면으로부터 이해하고 그의 처지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의 시인은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내게 낯설지 않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인간임을 깨닫는 것은 서로 간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간의 모든 개별적인 특성이 내 안에도 들어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역지사지란 그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너 자신처럼 진정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한다. 이익을 뜻하는 단어 interest의 의미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여러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 여러 사람을 서로 관계 맺게 함을 뜻한다. 역지사지의 능력으로 너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없을 게다. 역지사지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깔린 동기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정과 감정, 그들의 고통, 그들의 동경과 기쁨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소망을 완전히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역지사지하라는 말은 객관적이 되라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태를 보라는 뜻이다. 그를 옆으로 밀어내고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고 너는 계속해서 너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 중에서 으뜸은 다른 사람의 복사물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역지사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은 오래전부터 정이라고 불려온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합법적인 것일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처벌하거나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부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삶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 다양하고 개별적이어서 법전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어떤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80%는 성적인 것과 관련된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생식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성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식사나 산책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사람이 서로 즐거움을 누리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나쁜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정말로 나쁘다. 육체적 만족과 기쁨이 없는 멋진 삶은 있을 수 없다.
육체의 힘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나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우리를 나쁜 일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단지 그것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나쁜 일이란 없다. 즐거움에 대한 전문적인 비판자들을 청교도라고 부른다. 청교도들에게서 가장 고약한 점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되어 가면 즐겁게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이들은 이웃 사람들의 도덕에 대한 감시자로 자처한다. 내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수치심을 모르는 너희 또래가 공인된 청교도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 여자의 경우가 청교도들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여자가 경찰을 불러 아이들이 자기 집 앞에서 벌거벗은 채 놀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그 아이들을 멀리 쫓아보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시 경찰을 불러 항의했다. 경찰이 다시 와서 아이들을 더 멀리 쫓아보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계속 항의했다. 경찰이 말했지. 하지만 아이들을 이곳에서 1500m가 넘는 곳으로 쫓아보냈는데요. 그 청교도 여자가 도덕적으로 분개하며 대답하기를 예, 물론 그래요. 하지만 망원경으로는 여전히 그 애들이 보이거든요. 나는 청교도주의야말로 참된 윤리에 가장 반대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세월이 우리에게서 즐거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고 즐거움의 가능성을 미뤄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너무 오래 망설이면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사람들은 오늘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금언으로 요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즐거움을 오늘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즐거움을 모두 찾으라는 뜻이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햄버거를 얻기 위해 눈앞에 달걀 부침을 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케첩이 없다고 손에 든 햄버거를 내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너의 주위 어디에나 널려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윤리의 핵심은 인간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삶의 노고조차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데 있다. 이 노고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삶의 즐거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즐거움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커다란 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바로 기쁨이다.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기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삶에 대한 자발적인 긍정이다.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최고의 상을 받았음을 알고 있으며 아쉬울 게 없다.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성스럽다고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다. 즐거움은 기쁨에 봉사하는 한에서는 찬양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을 흐리게 하고 위협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즐거움을 기쁨에 봉사하도록 하는 삶의 기술, 즐거움을 실증나는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덕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중용이라고 불러왔다. 중용은 즐거움과 지적인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덕을 설교하는 일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정치가건, 선생님이건, 약사건, 아니면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이건 간에 말이다. 윤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이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윤리라고는 손톱만큼도 모른다 라고 우리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담아 이렇게 대답해 주거라. 내 걱정이나 해라. 내가 한 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야. 윤리의 정신에 따라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치 공동체가 자유와 정의, 복지의 기반 위에 서기를 원해야만 한다. 우파, 좌파, 자유파,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선택할지는 너 자신의 문제다. 내게는 이 낡아버린 이름들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인간 전체를 대립으로 몰고 가는 독단적 주장, 즉 사이비 과학의 환상으로 무장하여 인간을 1등 인종, 2등 인종, 3등 인종으로 구분하는 인종주의, 개인을 하찮게 취급하고 집단적인 정체성만을 중시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다양한 견해가 평화롭게 경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오직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광신적인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나는 혐오한다. 이 지구에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고 있다. 다수야말로 지구의 법칙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빈다. 지금까지 윤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윤리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고 유능하더라도 그가 비윤리적이라면 그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개인의 선호 따라 다르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간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신뢰와 안전감을 줍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윤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굿 윌 헌팅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윌 역할을 맡은 맷 데이먼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맷 데이먼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를 하는데 이때 그는 자신을 변호하며 자유는 숨쉴 권리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참 공감합니다. 숨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숨쉴 권리가 당연히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유와 그로 인한 선택의 권리가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천부적으로 타고난 존재, 그것이 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늑대들이 젖을 먹여 키운 소년 이야기에서 보듯 이러한 능력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더불어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는 소멸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외화 중에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헐크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헐크는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몸에 큰 충격이나 통증이 발생하면 헐크로 변신합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도 충격만 있으면 자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자동으로 헐크로 변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도 헐크가 참 불쌍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녹색 괴물로 변해야 하는 그 운명이 참 불쌍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약을 먹을지 파란 약을 먹을지, 빨간 휴지를 받을지 파란 휴지를 받을지 우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헐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정말 쉽고 분명하고 알찬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필독서로 지정이 되어서 모두가 한 번씩 읽어보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